예, 첫 번째 주제 역시 한반도 안보 문제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또 만만치 않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의 신경전에 주변 국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국제적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도발에 이번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노은지 기자.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에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첫 기조연설 자리 발언인데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로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초강력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떤 전후 배경이 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네, 전례 없이 강한 발언이었다. 이런 게 이제 외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일단 미국 언론의 분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은 전례 없는 대북 군사 공격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타인이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자국 대통령이지만 매우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우리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유엔 회원국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을 향해 자살 행위 중이다. 그리고 완전 파괴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제 김정은에게 대한 직접적인 심리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을 했고 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완성, 즉 ICBM의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의 핵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군사적 옵션은 사실은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군사적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외교적 압박이 사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런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은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시간은 북한 편이다. 이런 조급함. 그러면 이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실은 TV 다 켜놓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정권을 종신 보장받고 또 그 정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핵을 개발했는데 이 핵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핵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원천적인 고민에 빠질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심리전을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완전 파괴라는 단어가 네, 있고 그렇죠. 그 외에 김정은에게 주는 직접적인 압박이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 행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북한 국토 전체를 완전 파괴하겠다가 아니고 김정은 자신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 호가 호위하는 이 정권 이들에 대한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타겟은 북한이라는 국토 인민들이 아니고 김정은 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겨냥한 심리전이다 이 말씀이신데, 자, 윤수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장에서 악담에 가까운 위협을 쏟아낼 때 정말 회의장 분위기 어땠을지 궁금한데 취재가 됐습니까? 네. 회의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일단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의 표정을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는 등의 약간 지금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 관계자가 직접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 연설을 하기 전까지 직접 표현을 가다듬고 미세 조정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연설 내용을 무대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이 비서실장도 이렇게 강한 말은 할 줄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아까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전역, 북한 주민들까지 언급한 게 아니라 김정은과 김정은을 둘러싼 정권의 호위 무사들까지만 언급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도
대북 군사 옵션을 얘기하면서 한반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그런 거겠어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여러 그 칼럼도 기고를 하고 기사도 기고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 즉 참수작전이든 아니면은 뭐 그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든 그 타격 행위를 했을 때 김정은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울 불바다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왜냐? 이 핵의 개발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고 또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금 엄청난 이 기득권 세력들은 거기에 올라타서 이 엄청난 부를 수십 년간 계속 누리고 싶은데, 만약에 남조선에다가 포를 쏘게 되면 이 우리 한국 육군이 얼마나 셉니까? 네네. 미국의 해군력, 공군력에 대해서 적당히 강한 한국 육군 공군, 거기다가 대해서 이 한국의 어마어마하게 강한 육군력을 더한다면 사실 미국이 60만 명의 육군력을 지금 이 한반도 전장에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미군의 엄청난 전력에다가 한국 육군까지 가세해버리면 사실 열흘이면 평양까지 갑니다. 평양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후세인처럼 잡히죠. 잡혀서 어떻게 되죠? 사형당합니다. 그러면 이 남한에다 포를 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되는 것과 등식이 성립돼 버리는데 과연 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을 하게 되면 망설이게 되고, 김정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그 기득권 층들도 망설이게 되고, 또 이 전방 지역에 있는 전형 군단들, 우리 서울로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포병 부대들 이런 데다가 지속적으로 심리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포를 쏘면 이 이후에 전쟁 후에 반드시 포를 쏘려고 방아쇠를 당긴 사람, 그것을 명령한 사람 반드시 처벌한다. 하나하나 다 밝혀내서 처벌한다. 사실 전범을 그렇게 하거든요. 나치 전범들 지금도 70년 지나서 병사 하나까지 잡아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지만은 명령에 불복종하고 인도주의적으로 포를 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주겠다. 또 부대 전체가 투항을 하거나 그 명령을 불복종해서 협조를 하면, 인도주의적으로 협조를 하면 어떻게 또 예우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라는 심리전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작전을 개시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으로 포를 안 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그런 그 심리전적 작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서울을 피해보지 않게 하는 옵션, 그중에서 또 해상봉쇄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일부 핵시설에 대한 타격도 나옵니다. 그중에는 또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언성을 높였던 참수작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해상 봉쇄는 사실은 뭐 큰 그 효과가 없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해상 무역으로 지금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이 또 대륙이 터져 있지 중국과 않습니까? 러시아와 네. 국경이 충분히 있으니까 해상 봉쇄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게 특효약이죠. 네. 그러나 북한에게는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주기는 힘들고, 그러면 참수작전이냐 핵시설 제거냐 아니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느냐 이 문제인데, 참수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짐 체인지 아닙니까? 네. 그것은 중국이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환구시보에서도 얼마 전에 밝혔죠.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레짐 체인지 하는 데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환구시보에서도 밝혔듯이 그게 저는 중국 입장이라고 봐요. 한반도 북쪽에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엄청나게 한 1000km에 달하는 이 국경을 이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이 친미 정권이 들어온다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미 지상군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미 정권이 계속 이 한반도 북쪽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완충지역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면 그게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이 보험으로 데리고 있던 김정남도 제거된 마당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만약 군사작전을 한다면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보다는 핵시설 제거. 네. 핵시설이라는 것은 중국도 싫어하고 미국은 아주 싫어하고 네. 싫어하는 어떤 그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핵시설 제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압박을 하는 중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자연설에서조차 북한 정권을 몰아세우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노원직 기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가 이뤄졌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닫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낙 저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저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 이제 관계자들은 자리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일단 겉으로 보이기에 상당히 경색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과거 사례를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 1994년의 일이었는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북한에서 카터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우리를 향한 대북 제재를 중단한다면 핵 개발을 동결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후에 뭔가 추진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그때도 상당히 좀 극으로 치달았던 상황에도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만큼 물밑에서 벌어지는 작업들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화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 94년도 카터와 김일성의 대화는 미국이 실제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예. 우리 한국에도 미국의 새로운 전쟁 지휘부가 다 들어와서 뭐 롯데호텔 이런 서울의 호텔들이 다 미군 장교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 내리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잠깐 그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아직 미국이 이 한반도에 전쟁 준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항공모함이 한 3척이 지금 오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세팅이 다 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이 트럼프의 발언이 어떤 그 협박성 발언이 아니고 정말 하겠구나라고 느껴질 때 아마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침 94년도 이야기를 하시고 전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배치 한번 문제를 따져볼게요.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앞서서 한 일간지가 한미 양국이 한국의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따져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 전략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전력입니까? 일단 그 북한이 북극성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금 개발 완성 직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북극성 미사일을 운용하는 3,000톤급 잠수함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에 대해서는 이 핵 공격이든 뭐든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지상에 있는 핵 시설들을 미국이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서 한 번에 단 하루 만에 지상에 있는 모든 핵 시설과 군사 시설을 다 제압을 한다 해도 바닷속에 잠수함이 살아있다면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살아있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반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심포 마양도 기지 앞에 딱 내복해 있다가 그 잠수함이 나오면 따라가는 것이죠. 과거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에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북극의 잠수함 기지 앞에 딱 내복해 있다가 핵 그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나오면 따라가다가 이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관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격심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들 엔진이 디젤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상식적으로 디젤 엔진은 돌리려면 산소를 흡입해야 엔진을 돌립니다. 그렇죠. 공기를 또 주입하려면 바다 위로 그렇죠. 올라와야 돼요. 수면 위로 그런데 올라와야 돼요. 바닷속엔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동력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디젤 잠수함은 공기를 계속 흡입을 해야 되고 그 공기를 흡입을 해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 배터리로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잠수함들은 북한까지 가게 되면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작전할 수 있는데 가는데 우리 일함대 기지에서 가는데 한 일주일, 오는데 한 일주일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2022년에 3,000톤급 잠수함 이거는 이제 3주 정도를 배터리로 작전할 수 있는데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가서 일주일밖에 네, 못 있습니다. 작전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짧군요. 것이에요. 네. 따라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만이 그 SLBM 핵미사일을 탑재한 이 북한의 이 앞으로 그 SL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북한의 핵은 현실화됐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희 따지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랑 노무현 정부가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노은지 기자, 이 핵 추진 잠수함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에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2003년에 이른바 362 사업이라고 불리던 겁니다. 왜냐하면 2003년 6월 2일에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던 사업이라서 그런데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이 실무 작업을 진두 지휘했던 게 송영무 국방장관인데 당시에는 해군본부에
기획관리 참모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2003년에 일단 계획을 세워서 2007년에 건조에 착수하면 2020년까지 3번함까지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성사는 되지 못했고요.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공개가 되니까 좀 자초된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뭔가 물밑 작업이 추진되지만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 합의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 13년 전인 2003년에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그때 왜 불발이 된 건지 한번 설명. 그때 이제 362 사업단이라고 해서 이제 해군본부에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영길이라는 분이었어요. 육군 출신인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주류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류 멤버가 아니었던 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또 이 주류 사업이 아닌 해군 사업을 이제 지시를 해서 당시 해군본부에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송영무 방금 노원지 기자 말씀하셨듯이 송영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총책임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다가 당시 우리 국내 모 일간지 아주 유력 일간지에서 특종 보도를 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죠. 그 기사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이 사업단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려했던 거는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국방 또 전자권 전환 이런 것들이 화두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통제력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런 배경을 저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윤수민 기자, 어찌됐건 간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한다, 이 계획이 있다, 일간지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와대는 완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강력 부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물밑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밑에서 이게 협상이 오고 갈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윤수민 기자 취재 결과라는데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원론적으로는 지난 8월 달에 송영무 장관이 미국에 가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하고 상당한 협의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탄두 중량을 거의 무제한으로 한다라는 발표는 이제 했었죠. 그때 송영무 장관이 같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제 전술핵 문제였죠. 그게 이제 매티스 장관은 원론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수준으로 답을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송영무 장관은 10여 년 전부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정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제 중에서 공개된 의제가 아니고 비공개 의제 중에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유엔 총회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셨지만 그래도 방미를 하고 귀국을 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침에 뭐 일간지의 발표로 인해서 그 성과가 이른바 물타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갔다 와서 네, 이런 거 발표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 오늘 아침 조간 발표로 인해서 물타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공식 라인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지만 방금 이제 윤 기자 말씀처럼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신인균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군 관계자들 자주 만나시는데 군 관계자들한테 좀 언질 들으신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언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보안이니까. 그렇지만 네. 분위기는 느낄 수 있는데 아. 그 분위기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꼭 가야 한다라는 의지는 볼 수 있었고 더 2003년도에는 북한의 위협이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SLBM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고 단지 핵 개발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SLBM이 현실화되었고 곧 눈앞에 나타날 건데 그걸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의지가 있고 또 미국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 북한의 SLBM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와서 미국을 공격하다면 미국은 끔찍한 일이죠. 네, 그러면은 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잠수함이 와서 마양도 앞을 지켜야 됩니다. 네. 미국도 핵잠수함이 그렇게 여유있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동맹이 굳건하다는 전제 아래 당신네들이 할 것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것은 미국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남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김정은한테 어느 정도 압박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자, 실제적으로 외교적인 성과로 인해서 김정은이 압박받을 만한 일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윤수미 기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북한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외교 관계를 맺은 중남미 국가부터 북한 대사들을 잇따라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등도 북한 대사에게 자국을 떠날 걸 통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스페인까지도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먼저 페루에서 추방 통보를 받은 김학철 페루 주재 북한 대사의 모습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La medida bilateral y diplomática tomada ayer por el gobierno peruano carece de la razón jurídica y moral y no ayuda en nada para la paz y seguridad del mundo y al contrario constituye el hecho que echa la gasolina al fuego. 예, 북한이 지금 군사적 외교적으로 상당히 또 압박 책임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북한 문제가 유엔 총회의 주요 이슈가 된 지금의 상황을 빗대보더라도 한반도 안보 상황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 보탬이 되도록 꼼꼼히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